네, 안녕하세요. 네, 무역계약론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CISG의 지난 시간에 CISG의 어떤 총론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지만 본격적인 CISG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될 내용은 1조입니다. 뭐 1조라고 하기도 하고 아티클 1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법은 보통 그 법 체계가 1조, 그러니까 몇 조, 몇 항, 몇 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CISG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대칭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따로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티클 1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1조 아티클 1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갈로 1번이 있고 그 1번 밑에 이제 갈로 A, B, C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갈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항이 되겠죠. 1항. 그리고 A, 갈로 A 같은 경우에 1A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그 원래는 CISG가 각 조항마다 제목이 달려 있진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협약의 적용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내외 교수님들이 그 해당되는 조항의 내용을 요약한 어떤 하나의 제목으로서 달아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CISG의 주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협약의 적용 범위를 보면 첫 번째, 다음의 경우에 어떤 경우? A, B의 경우 다음과 같다면 밑에 A, B가 있죠. 그 다음에 대응되는 게 A, B예요. 밑에. 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 다른 나라, 국제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국제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국가에 위치한 영업소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합니다. 이 물품이라는 거, 그리고 매매 계약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물품이란 거는 당연히 유형물, 형체가 있는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뭐 무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무형물은 해당되지 않고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이라는 얘기에는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무상 계약이라든지 증여라든지 그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그 계약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영업소가 상이한 국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 A, 당해 국가가 모두 제약국인 경우, 그렇죠? A 국가도 제약국, B 국가도 제약국, 그리고 A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B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뭐 물품 매매 계약 적용한다 이거죠. 자, B,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제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법의 규칙이 중거법을 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계약의 기준이 되는 법률, 중거법이 제약국의 법률이 된다면 CISG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국제성도 중요하고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뭔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국제성이죠. 국제성을 계약 체결하기 전에 혹은 계약 체결 뭐 단계에서 몰랐어요.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저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는 그 국제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래는 그게 국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국제성을 논할 때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도 무역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떤 A는 한국 사람이지만 A 국가에 있고 다른 한국 사람은 B 국가에 있고 그 무역 거래라는 거죠.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국가일 수도 있고 다른 국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조는 적용이었죠. 어떤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내용이었고 2조의 내용은 특정 계약의 적용 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F 호에 해당되는 거래, 계약, 매매는 이 CISG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개인용, 가족용,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이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그 물품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 단서 규정은 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단서 규정 제외하고 개인용, 가족용,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이게 뭔 얘기냐면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물품 매매 계약이 이게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제 필요해서 물건을 하나 사와요. 한 개 사와요. 그건 뭐죠? 직구죠, 직구. 해외 직구. 해외 직구에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직구를 해와서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를 하는데 내가 쓰려고, 나 쓰려고 하나 사와요. 거기에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해외 직구로서 물건을 한 1000개를 사요. 똑같은 거를. 그 똑같은 물건을 물론 물건을 어떤 특정한 물건이 되게 좋아서 여러 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근데 1000개를 사진 않잖아. 그죠? 1000개를 샀다. 똑같은 물건을 1000개 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와가지고 팔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에 적용하는 거지 나 하나 쓰려고 하나 사오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밑에 단서 규정 있죠. 다만부터 시작하는 거. 그건 뭐냐면 매도인이 이 거래,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개인용으로 사는지 상업용으로 사는지 몰라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외한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용 물품의 매매에서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 보죠.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이 지금 이게 우리말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중부정 표현을 잘 안 써요.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로 골려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영문이기 때문에 영문을 번역하다 보면 영문에는 여러 가지 강조나 이런 의미로 이중부정문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서에. 그러니까 단서가 아니라 앞 규정에. 자, 그러면 A, B, C, D, E, F는 CIS가 적용 안 되는 거래죠? 근데 이 A, B, C, D, E, F에서 제외한다. 그럼 뭐예요? 다시 적용된다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제외한다며. 그러면 아니다잖아. 그럼 다시 기다가 되죠.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말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무슨 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가 그런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참 우리말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참 설명하기가 난감하네요. 이게 이런 표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자 있습니다. 자, 뭘로 할까요? A는 바보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뭐죠? 바보란 얘기죠. X잖아요. 그러면 X를 X 했죠. 그러면 이게 A는 바보란 뜻이죠. 바보가 아닌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바보가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중부정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CISJ는. 자, 두 번째 경매에 의한 매매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매매. 세 번째 강제집행.
뭐 대집행 아니면 이제 기타 법률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통화의 매매, 이건 이제 금전 내지는 이제 현금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현금 자산,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금융 자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고, 자 선박, 부선, 수상, 윗선, 항공기 이런 것들,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론 물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품이라기보다는 이게 엄청 비싸고 엄청 규모가 큰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처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한다며. 그래서 물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의 매매. 전기를 수출입하는 거, 물품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물건이죠. 전기. 전기가 눈에 보이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은 전기를 볼 수가 없어요. 방에 불 켜져 있고 등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건 등이죠. 전기가 아니라. 전기 등을 본 거지 전기를 본 게 아니에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물이 아니죠. 그래서 물품이 아닙니다. 물품의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조 서비스 계약에 적용되집니다. 서비스 제공, 용역의 제공, 노동력의 제공, 이거에 CISG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에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다. 그러니까 물품을 제조 생산해서 주는 거, 이거는 매매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3조 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대부분이 노동, 서비스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ISG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물론 앞에 이 3조 1항에 단서 규정도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3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다. 그렇죠?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주문한 사람이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여기서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문한 사람이죠. 주문한 사람이 생산에 필요한 주요한 부품을 공급을 한대요. 그럼 뭐예요? 하청이죠, 하청. 하청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오더를 내린 사람이 주요 부품을 보내가지고 야 이거 좀 추가적으로 가공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줘. 하청 작업하는 거죠. 그거는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보겠습니다. 4조.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종의 적용 배제. 자, 이 협약 CISG는 매매계약의 성립,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 계약의 어떤 계약 혹은 어떤 조항의 유효성,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걸 규정하게 되면 각국의 소유권과 관련된 입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법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정립되기 힘들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 적용 배제. 우리 최근에도 가습기 가습기와 관련돼서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으신 분들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게 이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물품을 매매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이 어떤 다른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신체에 큰 어떤 상해를 입히는 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품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기 위한 국제 규칙이지, 제조자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거는 각 국마다 각국에 정해진 어떤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 이 협약에서 다룰 이슈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6조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자, 이 협약이 CISG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사자들, 매매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협약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CISG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ISG를 채약시킨 나라 A 나라도 제약국, B 나라도 제약국,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한 영업소를 두고 있고 물품 매매를 하는데 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CISG를 적용 안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배제도 가능하고 특정 조항에 대한 부분을 배제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하면? 합의하면. 그래서 이 CISG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대한 존중으로 이 협약 자체를 배제시키거나 이 협약에 부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이 협약을 변경시키는 걸 가능합니다. 물론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대상 물품이다. 물품, 유형물이어야 한다. 무체물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애들은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어야 된다. 이 매매 계약이어야 한다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상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적용하지 않는다. 물품을 팔고 사는 계약에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국제성이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당사자의 국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국제성을 알고 못하고 그 상관없이 적용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이 있는데 당사국이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채약국이면 그건 직접 적용이고요. 그 당사국이 채약국은 아니지만 다른 채약국의 법률을 기준이 되는 어떤 준거법으로 결정해서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간접 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유보선언국이 있어요. 유보선언국. 이거는 뭐냐면, 자, 직접 적용은 오케이인데, 다른 나라 법률에, 채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간접 적용의 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아르메니아, 체코의 경우에는 전부 다 CISG 채약국이에요. CISG 채약국이기 때문에 다른 CISG 채약국가에 있는 당사자하고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채약국이 아닌 국가하고의 어떤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CISG보다 미국 자체적인 통일상법전이라든지 그런 법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배제에 대한 부분, 성격, 그렇죠? 성격, 그리고 공급계약, 그러니까 하청 주는 계약과 서비스 공급 계약은 배제된다. 그리고 계약이나 그 조항에 대한 효력과 관련된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대한 부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분 적용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협약을 적용 배제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내용들을 요약을 했고. 자, 그래서 1조에서부터 6조 계약이란다. 이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1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약하는 하나의 어떤 표로 이제 아주 축약해서 그 협약의 원문의 내용들을 축약을 해서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앞서 시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IS, 그러니까 인커텀스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제공한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강의 자료상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듯이 그림을 찍어가지고 분기점을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매도인, 여기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위험, 비용, 책임이고, 그 넘어가는 분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11개의 인커텀스가 다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는 뭐 어떤 수출 통관이라든지 수입 통관이라든지 뭐 운송 계약 체결이라든지 보험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CISG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식화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도식화 하기에는 내용이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1조부터 저 뒤에 있는 88조까지 주요 파트별로, 챕터와 파트별로, 아니면 조항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무슨 내용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8번 슬라이드에 있는 표처럼 표로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 아니지,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그 숙지를 바탕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1조부터 6조까지는 이제 그래서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죠. 국제성. 1조는 이제 국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약국이든 아니면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뭐 적용이 되든 서로 영업소가 다른 국가. 근데 이제 국제성 인식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국적 상관없다. 라는 얘기였고, 2조에는 이제 개인용 거래, 뭐, 경매, 아니면 주식, 선박, 항공기, 이런 거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 계약, 위탁 가공 계약, 하청 계약, 위탁 가공 계약이죠. 그런 거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 관련된 부분 배제한다. 사망상해 PL, 제주자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앞부분에, CISG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조부터는 협약의 해석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자,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 국제성, 그리고 통일성 증진. 이게 이제 국제적인 통일법을 만들기 위해서 CISG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성과 통일성 증진을 위한 부분, 필요성, 그리고 국제무역상의 신의성실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자, 이 협약 내용 많습니다. 그쵸? 100조가 넘죠. 조항 자체가 100개가 넘어가고, 주요한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해석의 어떤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에 의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A는 이렇게 생각하고 B는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CISG를 읽고 해석을 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국제성,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 신의성실 준수, 국제성, 통일성, 신의성실 준수,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조 2항,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상황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협약의 내용상 명시적으로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명확하게 적혀 있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명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서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 CIS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원칙도 없어요. CISG를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국제사법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준거법입니다. 준거법. 준거법. 그 계약에, 당사자들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이 CISG가 굉장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이행과 구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놓았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커텀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 아니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해약을 하든 당사자가 정한 무역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해결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석 원칙. CISG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당사자의 행동, 이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사자가 뭐라고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계약을 이 지금 8조가 계약의 해석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앞에 있는 7조는 자 7조하고 8조의 차이가 그겁니다. 7조는 이 협약 CISG를 해석할 때의 원칙이고 8조는 계약의 해석 원칙이에요. 계약의 해석 원칙. 자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있으면 명확한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의도로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봤을 때 이 내용이 그 뜻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8조 2항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말했던 거 저 사람이 말했던 거 그리고 행동 이런 거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종류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 우리 표현에서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 이런 표현 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뭐란 얘기죠? 그러니까 동정업계 내지는 동일한 부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공무원이면 공무원, 상인이면 상인,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 CEO면 CEO, 군인이면 군인, 같은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같은 종류의. 자, 근데 뭐예요? 합리적인 자래요. 합리적인 자. 이게 참 표현이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CISG가 뭔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합리적인 자. 도대체 합리적인 자가 뭐란 얘기야? 내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 합리적인 자인 것인가? 남이 합리적인 자라고 평가해주면 합리적인 자인가? 합리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시험이라도 하나 쳐야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하나 없고요. 그냥 합리적인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 합리적인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그러면 진짜로 이 합리적인 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7조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국제성, 통일성, 신의성, 실준수. 혹은 당사자의 계약, 의도, 아니면 준거법. 그런 영역으로 이제 넓혀가면서 이 협약 자체,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CISG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매매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조건이나
아니면 인커텀스나 아니면 여타 다른 국제 규칙들이 채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에 보면 그러니까 CISG는 그냥 기초공사만 해주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만 딱 해주고 그 안에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마감재를 바르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서 하거나 인커텀스를 하거나 다른 국제규칙, 국제규범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틀만 짜주는 거예요. 기초공사만 딱 해주는 겁니다. CISG는. 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뭐라고? 동일한 사정,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상대방의 글이나 말이나 기록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의도를 파악해서 해야 된다. 첫 번째. 그게 이제 8조 1항에 있었죠.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의도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의 의도를 모르겠으니까 저 사람하고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죠. 자, 8조 3항.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간습, 간행, 그리고 당사자의 후속되는 어떠한 행위를 포함해서 일체에 관련된 사정, 이 법률 용어로서의 사정은 좀 쉽게 생각하면 조건이나 상황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던 교섭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는 어떤 간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간습, 늘 그렇게 해왔다.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주변 상황, 뭐 그런 것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사자의 의도나 그러니까 8조 1항에 얘기하는 건 당사자 의도가 먼저 나왔죠. 8조 2항에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 얘기했었죠. 근데 8조 3항에서 의도와 이해력을 결정할 때 뭘 얘기를 해야 된다? 당사자 간의 교섭이나 간습이나 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계약을 해석하는 원칙. 자, 구조. 간행과 간습의 구속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행과 간습의 구속력.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간행, 확립되어 있는 간습, 이거 구속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당사자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알았거나 알고 있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 간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 무역 관련된 종류의 계약 당사자, 예를 들어서 뭐 철강석을 수출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간행, 그리고 뭐 석유를 취급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프로토콜, 간행, 이런 것들은 계약이나 계약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명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문율처럼 적용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간행과 간습에 구속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간행에 적용된다, 구속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번에서 구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대표적인 게 인커텀스예요. 인커텀스는 여러분들 법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 아니고요, 국제법도 아니고요, 국제협약도 아니고요, 무슨 조약도 아닙니다. 그냥 민간 기구인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한테 제공하는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책을 팔고 있죠. 어쨌든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율해 놓은 하나의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을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ICC는 인커텀스라는 템플릿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매도인하고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다? 당사자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고 보통 매매 계약에서 인커텀스를 사용하게 되면 계약서에 뭐 제가 앞서서도 굉장히 수업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준거 문헌에 대한 삽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준거 문헌을 통해서 인커텀스 당사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율한 그런 간습을 쓰기로 했으면 그거에 구속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로 인해서 인커텀스의 유효성, 인커텀스가 당사자들을 규율하고 구속하는 것에 당위성이 생겨요. 어차피 이 CISG는 최약국 사이에서 최약국과 최약국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되고, 특별히 적용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이 되는데, 자유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인커텀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가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규율하고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거문헌이 필요하고, 그런 준거문헌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적용되기로 했을 때 이 CISG 제9조를 바탕으로 인커텀스가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커텀스가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영업소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가 영업소가 2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영업소는 뭐가 되겠어요? 알려졌거나 여기가 영업소라고 알려졌거나, 아니면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업소가 됩니다. 만약에 영업소가 없다면 거주지가 집이 영업소가 됩니다. 뭐 이건 10조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주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1조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요건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되고 D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매매계약은 꼭 종이 서류 서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뭐 증인을 세운다든지 뭐 등등등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수단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어떠한 틀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11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12조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조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또는 모든 청약 승낙 기타 의사표시를 서면 이해의 형식으로, 서면 이해란 게 서면을 빼니까, 서면 종이 서류로 하는 걸 빼니까 뭐가 해당되죠? 뭐 구두로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제11조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될 제29조 또는 제2편, 여기서 나오는 제2편은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계약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제2편의 내용입니다. 바로 뒤에서 볼 거예요. 이 모든 규정은 제96조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최약국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6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96조는 내용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96조는 계속 언급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CISG는
국제 협약입니다. 유엔에서 제정하는 국제 협약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했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뭐 중국, 미국 다 가입을 했는데 이 CISG를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있는 법률하고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CISG 내용과 각국의 법의 내용을. 근데 이게 만약에 각국의 법과 CISG의 내용이 충돌이 되면, 서로 상충되면, 서로 모순되면 어느 것을 적용할까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CISG에 들어오는 국가들은 이 협약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실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한다는 게 이제 남겨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계약법상, 각국의 계약법상 반드시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위에 있는 11조의 내용이 문제가 되죠. 11조는 꼭 서면으로 안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96조는 뭐냐면 CISG의 내용을 CISG의 채약국이 적용 배제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96조입니다. 그래서 그 96조에 따라서 지금 위에 있는 11조라든지 뒤에서 보게 될 그 제2편의 경우에 각 채약국들의 현행법과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이 협약에 가입할 때 유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가 들어오면서 CISG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내용은 CISG를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요 내용은 우리 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요 내용은 배제시키겠다. 그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의 자유성에 대해서 배제를 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어요?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11조를 배제해버리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조.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서면이란 전보 텔렉스를 포함한다. 전보 텔렉스만 서면이다가 아니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메일은요. 이 협약은 CISG는 1980년에 만들어졌고 198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전보가 전자적 어떤 통신 메시지 아니냐. 그래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전자적인 방식으로의 전자 우편을 통해서 당사자 의사를 교환하는 것들이 CISG 상에서 금지된다거나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조에서부터 13조까지 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첫 번째, 국제성.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 신의성실. 요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CISG의 일반 원칙으로 해결을 하고 안 되면 중거법으로 해결한다. 자, 계약 해석과 관련해서는 8조가 있고 9조가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8조는 계약 해석입니다. 계약 해석. 7조는 협약의 해석 원칙이고 8조는 계약의 해석이에요. 매매 계약의 해석.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의도가 파악하는 의도. 첫 번째 의도. 자, 근데 의도 파악이 안 되면 뭐였어요?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동일한 사정, 동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서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 의도, 두 번째 동일한 부류 합리적인 사람의
동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해력.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에 나와 있죠. 동, 합, 동.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본다. 하는 거고. 자, 간섭과 간행이 구속된다. 구조. 구조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어 있는 간행, 널리 알려진 간섭, 이거 다 당사자 구속하고, 그리고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알아야 돼. 알 수밖에 없어. 알고 있어. 그런 간행이거나, 그죠? 그리고 그 부류, 그 필드라고 하죠. 그 산업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간행, 간섭,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프로토콜, 간행 이런 것들도 다 당사자를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소에 대한 부분 11조 서면 배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2조는 반대로 다시 이 부분이 탐탁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서면에 대한 정의 부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게 될 내용은 2편입니다. 2편. 그래서 청약의 요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2편은 이제 계약 성립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인데,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서서도 학기 초에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조 청약의 요건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1인 이상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제의,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된다. 이게 청약의 어떻게 보면 개념, 정의죠. 자,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그리고 수량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확정적이다. 자, 그래서 확정적인 제의가 뭐냐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품이 뭔지, 수량이 몇 개인지, 대금이 얼마인지 이를 얘기한다. 자,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에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 본다. 되겠습니다. 1인 이상의 특정한 자, 사실 1인 이상이니까 다죠. 한 명도 되고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잖아요. 0명은요. 0명은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예요. 1인 이상. 1인 이상의 포커스, 그러니까 1인 이상의 포커스가 꽂히면 안 되고 뭐예요? 특정한 자예요. 특정한 자. 대상을 특정화시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낸다. 계약 체결의 제의를 누구한테 보낸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는. 그러면 그게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정해진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들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정해진 A, B, C, D, E, F 이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리 깔려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아무나 다 보낸다는 겁니다. 거래 제의를. 그거는 뭐다? 청약의 유인이라는 겁니다. 청약이 아니라. 그래서 광고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15조. 청약의 효력 발생 및 철회.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도달주의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한 것이라도 철회라고 하고 있어요. 철회가 청약에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자, 청약자가 있고, 피청약자가 있는데, 어떻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도달하기 전에 철회하면 효력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하면 이 청약이 실효되는 거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과서에 따라서 이 부분을 철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취소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15조의 영문 표현이 withdrawal입니다. 철자가 엉망진창이네요. withdrawal, 이게 이제 철회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취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자료에 여러분한테 이제 철회라고 했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취소라고 해석되어 있는 책도 있다는 거죠. 16조는 청약의 취소입니다. 청약 취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도 취소라고 해요. 자, 16조 1항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자, 청약자가 있고 피청약자가 있습니다. 청약을 하죠. 근데 도달했어요. 그때 취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취소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청약이 도달했고 청약은 효력을 발생시켰는데 승낙을 보내기 전이기 때문에 이 취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 취소는 영어 표현이 옵니다. 리보케이션이에요. 리보케이션. withdrawal가 리보케이션. 그래서 이 리보케이션도 사실 뭐 철회, 취소, 폐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6조의 경우에는 리보케이션, 15조의 경우에 withdrawal을 쓰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15조의 withdrawal 철회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다시 말해서 청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이고 16조의 리보케이션 취소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을 해서 효력을 발생시켰지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취소시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청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16조 2항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조 2항 A호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사실 이 부분이 많이들 헷갈리는데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취소 불능이다 그러면 보통 확정 청약이죠.
학정 청약의 경우에는 그러면 취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문상 따져보면. 자, 그 다음에 16조 2항 B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피청약자가 신뢰하는 것이,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이 청약은 취소 불능이다, 취소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학정 청약의 경우에 피청약자가 이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청약이 도달했거든요. 청약이 청약자로부터 피청약자에게 도달을 해서 청약 자체가 유효하게 되었기 때문에 걷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규정은 그렇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리보케이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서 규정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조 청약의 거절입니다.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한 것이라도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여기서의 거절은 리젝션입니다. 리젝션.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청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더 논의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14조부터 17조까지가 청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요건, 특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속성, 그리고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된다. 뭐 물품, 대금, 수량, 그죠? 그리고 청약을 철회, withdrawal 할 수 있다. 언제?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청약을 취소, 리보케이션 할 수 있다. 언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 그러나 확정 청약으로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취소 불능이라고 믿고 피청약자가 행동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리보케이션 할 수 없다. 그리고 청약의 거절은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다. 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을 봤으니까 승낙도 있겠죠. 18조입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과 승낙의 방법. 18조 1항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를 승낙으로 한다.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으로 되지 아니한다. 동의 표시는 승낙이다. 그거를 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전화로 해도 되고요, 이메일로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작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승낙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도 승낙이 아니다. 자, 18조 2항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여기도 도달주의입니다.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아야 돼요.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지정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어떠한 기간도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해서 거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기도 이중부정이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한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리적인 사람 봤죠. 여기는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 등장합니다. 그 합리적인 기간이 한 달일지, 1년일지, 열흘일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리고 구두의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된다. 말로 청약했어요. 그럼 듣겠죠, 청약의 내용을. 그러면 즉시 승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도달할 때 효력 발생하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기간을 정해지 않았으면 합리적인 기간, 그런 거죠. 자, 그리고 18조 3항 청약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확립된 간섭 간행 결과에 따라서 피청약자가 아무런 행동 없이 물품을 발송하거나 대금의 지급 관련된 행위를 하면 이거는 승낙으로 봅니다. 규정된 기간 안에 해야겠지만. 자, 요거는 침묵 부작위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건 맞지. 근데 행동을 합니다. 앞에 18조 1항은 침묵하고 행동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말은 없는데 행동을 해요. 물건을 보내주고 대금을 보내줘요. 돈을 보내줘. 그러면 승낙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19조 변경된 승낙의 효력, 그리고 실질적 변경이 없는 승낙. 이제 그 승낙의 어떤 실질적 변경에 대한 엄밀일치 원칙, 뭐 상당일치 원칙, 뭐 그런 이슈인데, 자, 19조 1항 보겠습니다.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해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 청약을 구성합니다. 승낙을 하는데 상대방 청약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해요. 그러면 그거는 반대 청약이 됩니다. 반대 청약.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됩니다. 근데 승낙을 의도하는데 그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요. 그런 추가적이고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해답은 승낙입니다.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승낙이 된다. 다만 실질적 변경을 하지 않은 추가적인 해답,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청약을 한 사람이 지체 없이 구두로 반대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를 안 해야 돼요, 청약자가.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이고 상이한 내용을 넣은 그 내용이 계약의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는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근데 19조 3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금, 지급, 여기서는 지급인데 이제 페이먼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품질, 퀄리티, 수량, 퀀티티, 그 다음에 인도 장소, 시기, 신먼트죠. 선적 장소, 뭐 시기, 그리고 책임 범위나 분쟁 해결. 우리 이거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무역의 제 조건 해가지고 8가지 조건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했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청약의 실질적인 내용이고 이걸 바꾸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이 되겠죠. 그게 19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금 지급 방법, 품질 수량, 인도 장소 시기, 어떤 책임 범위나 분쟁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바꾸면 실질적 변경이고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적이고 상이한 변경은 승낙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청약한 사람이 반대하진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0조 승낙기간의 해석입니다. 승낙기간의 해석. 전보 또는 서신에서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전보가 발신을 위해서 교부된 때
또는 서신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그러한 날짜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승낙기간이란 게 그렇죠. 지정한 기간 내에 청약에 대해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전보를 하거나 뭐 있겠죠. 그 어떤 의사표시 한 수단에 뭐 날짜가 정해지거나 기간이 딱 주어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 동시적 통신 수단에 의해서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전화, 텔렉스. 텔렉스는 사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예전의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화나 뭐 메신저나 이메일을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 전화처럼 보내자마자 그 의사 표시를 받는 사람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그러한 의사 표시가 피청약자한테 도달한 날짜로부터 그 기간을 센다는 거죠. 열흘이면 열흘, 5일이면 5일. 자, 그리고 승낙의 기간, 예를 들어서 열흘이라고 했는데 끝나는 날짜가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돌아오는 일하는 날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그 기간 안에 중간에 있는 쉬는 날은 뭐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 지연승낙. 지연된 승낙은 그러니까 기간을 넘긴 거예요. 승낙을 해신해줘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겼어요. 지연된 승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보내거나 한 경우에는 효력을 갖습니다. 늦게 보냈는데 청약자가 괜찮아 계약 체결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의사 표시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연승낙의 경우에 서신 또는 기타 서면으로 요게 통상적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적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도착했을 텐데 지금 통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건 뭐예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배달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는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배달 사고에 의한 경우에도 원청약자가 문제 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청약자에게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문제 삼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철회가 있어요. 승낙의 withdrawal입니다. 그래서 승낙은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달주의니까 승낙을 보냈는데 그 청약자한테 닿기 전이겠죠. 도달하기 전이겠죠. 그때 철회할 수 있다. 자, 23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성립된다. 승낙이 효력 발생하는 게 언제죠? 승낙이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승낙의 효력 발생은 뭐예요? 계약 성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 발생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승낙의 효력 발생은 피청약자가 보낸 승낙이 청약자에게 닿았을 때 효력이 발생시킵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 여기 도달했을 때 청약의 의사가 이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승낙도 마찬가지로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withdrawal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승낙도 도달하기 전에 withdrawal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이니까. 근데 청약의 경우엔 뭐도 있었어요? 도착하기 전에 빠꾸 하는 거. 이거 말고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있었죠. 이건 뭐였죠? 리보케이션이었죠. 영어를 우리말도 잘 못 쓰는데 영어를 쓰려니까 더 못 쓰네요. 어쨌든 리보케이션. 자, 청약은 리보케이션이 됩니다. 뭐 전제 조건이 있었죠. 학정 청약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리보케이션이 됩니다. 근데 승낙은 리보케이션이 없어요. 왜? 자, 여기 쭉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면 여기 쭉 들어가는 순간 뭐가 생겨요? 승낙이 효력이 생기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뭐죠? 계약 성립이죠. 청약은 여기 닿으면 청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withdrawal도 가능하고 제한적이지만 리보케이션도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근데 승낙은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는 순간 뭐가 생겨요? 청약 승낙의 단계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리보케이션, 취소가 있지만 승낙은 취소가 없습니다. 승낙의 리보케이션은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왜? 승낙은 상대방에게 닿으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 취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조 도달의 정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뭐 청약이나 승낙의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되거나 말로 전하거나 뭐 상대방 뭐 영업소나 뭐 우편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도달한 걸로 한다. 이 리치 도달을 이제 리치라고 하는데 리치에서 리치한 걸로 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조부터 이제 승낙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고 침묵 부작이 안 되고 지정기간 정해지면 지정기간 내에 해야 되고 지정기간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구두로 했을 때는 즉시로 해야 되고 말은 안 했는데 행동하는 거 인정된다. 자, 변경된 승낙 원래는 청약이 거절이고 반대 청약이지만 실질적 변경 안 한 거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럼 실질적 변경은 뭐냐? 품질, 수량, 대금, 선적 시기, 인도 장소, 분쟁 해결 등등등.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역 조건들. 그런 거 건드리면 실질적 변경, 그런 거 안 건드리면 실질적 변경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CISG 규정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자, 승낙 기간에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단에 따라, 통신 수단에 따라서 공휴일은 마지막 날 걸리면 연장하고 중간에 들어간 건 무시하고. 자, 그리고 지연 승낙의 경우에 청약자가 오케이 해주면 가능하다. 배달 사고 있었던 경우, 비통상적 경우, 배달 사고 있었던 경우 인정되는데 그때는 또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 승낙의 철회, 승낙의 withdrawal 가능하다. 근데 승낙은 revocation은 없다. 왜? 승낙이 유효하게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켜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 취소의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보케이션을 할 거면. 자, 그래서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 부분이 이제 승낙에 대한 내용 정리였고, 여기까지가 2편입니다. 이제 3편 매도인 당사자들의 의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편의 첫 부분, 이제 총칙 부분 볼 텐데요. 25조, 본질적 계약 위반, 본질적 위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 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계약의 어떤 위반과 관련해서 본질적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 위반을 영어 표현으로는 fundamental breach라고 합니다. A입니다. A, D, 좀 지워볼까요? 다시. 펀더멘털 브리치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권리 박탈 이게 이제 본질적 위반인데 뒤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지만 본질적 위반이 있어야만 계약을 뭐 해제시키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갈 수 있고 본질적 위반이 그러니까 본질적 위반이 있는 경우에 실질 그 계약 해제고 본질적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나누는 기준이 본질적 위반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실질적 권리 박탈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게 이제 본질적 위반이구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위반 당사자가 예견 못했다. 그리고 다시 나오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예견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뭔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에요? 본질적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측 못했기 때문에. 예측했으면 당사자가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을 했다는 말이 뭐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리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있는 계약 위반. 미리 알고 있는 계약 위반이라는 게 뭐죠? 의도가 있죠. 고의 내지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 위반하는 걸 미리 알아. 고의 의도죠. 근데 뭐 여의치 않은 상황,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내 의도가 아니야. 내 의도가 아닌 어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위반 당사자도 모르죠. 예측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경우에는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저 뒤에 있는 단서 규정은.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이 계속 이야기됩니다. CISG에서.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될 49조 1항부터 시작해서 뭐 70조의 뭐 구제권 뭐 등등등 쭉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과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 이행 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이 여러분한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상대방 권리를 박탈하는 게 뭐냐? 이건 거죠. 어디까지가 실질적 권리의 박탈로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처럼 보여져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는 물품을 최종적으로 미인도했다든지 대금을 미지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내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분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것부터 안 했어. 그러면 아니면 이제 매수인이 도산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계약 이행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소한 하자라든지, 뭐 여러 차례 물품을 인도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잘못 왔다든지, 뭐 지연됐다든지, 지연 결제됐다든지, 결제를 해주긴 했지만 지연을 했다, 늦게 해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계약 위반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26조 계약 해제의 통지입니다. 계약 해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인데, 계약 해제의 선언은 상대방에게 통지로서 행해야 효력을 갖는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계약 해제한다, 상대방에게 알려라 라는 거고,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27조입니다. 이 협약 3편에서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어떤 통지, 요청 이런 것들은 적절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 통신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배달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돌이켜서 살펴보면 3편은 이 협약의 3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25조 본질적 위반부터 3편입니다. 앞서 이 협약의 적용과 관련해서가 1편이었고,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그 내용이 2편이었어요. 그리고 25조부터가 3편의 내용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3편에서는 어떤 통지나 요청이 어떻다? 배달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 왜? 발송했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신주의. 물론 3편의 뒤에 내용들을 보면 도달주의적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겁니다.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럼 뭐예요? 25조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온 내용들은 따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대로 하고, 따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발신주의다.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정 이행과 국내법 이렇게 되어 있고,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종료가 29조에 있는데 28조부터 이야기하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야 싶죠. 이거 영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말의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갈로 치고 제외하고는 이렇게 갈로 쳐봅시다. 그런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누가? 주어가 빠졌죠. 이 문장이. 주어는 국내 법원입니다. 아니면 국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아니면 특정 법원입니다. 특정국의 법원은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주어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갈로 안의 내용을 봅시다.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경우 빼고는 이 뜻이죠. 그래서 법원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규정이 28조네요. 그런데 국내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이게 특정 이행이거든요. 특정 이행.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법원이 할 필요는 없다예요. 그런데 이 법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내법에 의해서 특정 이행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해도 된다. 제외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28조 내용이. 자, 그리고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종료인데 29조가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자체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이 되죠. 종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종료를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 외의 방법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서면으로 하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해야죠. 그 내용이 29조의 내용입니다. 28조의 내용이 좀 난해한데 좀 다시 정리해보면 CISG는 보통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제로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로 하여금 빨리 계약을 이행하도록 그 당사자의 의무를 강요강제하는 특정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이행, 그러니까 계약 위반한 사람한테 빨리 해를 강제시키는 게 이 CISG가 갖고 있는 계약 위반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특정 이행 청구라는 게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뒤에서. 근데 이게 국내법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로서 이러한 특정 이행을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런 특정 이행이 계약 이행 상대방에 대한 특정 이행이 규정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규정 없어. 근데 CISG가 하라고 해. 그러면 안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약국에서도 특정 이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런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 이행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이행을 시킬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특정 이행과 관련된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특정 이행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 위반을 한 사람한테 빨리 하라라고 강제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영미법 국가들이 보통 계약 위반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합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지만 보통은 특정 이행 청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절충선이 이 CISG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28조의 내용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편의 총칙 25조부터 29조. 25조에는 본질적 계약 위반,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의 본질적 위반이다. 근데 예견 가능성이 없다.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면 본질적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라든지 동일한 분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를 꿈에도 몰랐다.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했다. 저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고의,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그런 잘못을 하게 될지 몰랐다.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을 상대방이 하게 되면 그 당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통지해야 된다. 계약 해제하겠다고 통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3편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행과 관련돼서 특정 이행을 명하는 어떤 규정이 없는 국가에 따른 경우에는 국내법을 더 우선시해서 강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계약은 성립할 때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을 했듯이 종료하고 변경할 때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CISG의 앞부분을 살펴봤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30조부터는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매수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CISG의 내용들이 법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좀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역 계약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좀 어렵다면, 내용이 좀 어렵다면 반복해서 학습을 하길 바라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내용들을 이제 표로서, 마지막에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표로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많이 빼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의 어떤 내용이나 양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거의 수업 막바지까지 CISG의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